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께서는 청와대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이제 2년이 다가오는데 일자리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대통령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공공기관 일자리라는 것은 국민 세금 나눠 먹기입니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줄여야 됩니다. 세금을 줄여가지고 나라를 SOC 예산으로 하고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그게 나라 운영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의 일자리는 없애고 공공기관의 단순 노무직, 알바 같은 일자리만 늘려가지고 일자리 늘었다, 그런 식으로 선전하는 게 이게 나라 운영을 하는 겁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반기업 DNA를 가진 이 좌파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가 거의 어려울 겁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될 겁니다. 가장 최근에 청년들 일자리가 고용 절벽이 오니까 우리나라 100개 대학에서 대자보를 붙였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100개 대학 대학생들이 못 살겠다, 이런 정권 하에서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우성입니다.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좋은 일자리는 매일매일 사라지고 나쁜 일자리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 지난 대선 후보 토론 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내가 크게 다짐하는 걸 봤습니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매일매일 사라지고 세금 쓰는 공공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산업부 취업자 수를 비교했을 때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이 집중된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만 무려 16만 4천 명, 말하자면 8.2%나 급증을 했고 제조업에서는 9만 1,000명, 2%가 감소를 했습니다. 단순 노무직이 또 격감을 했습니다. 올해 11월 단순 노무종사자로 취업자는 35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1,000명이 감소돼서 역대 최대의 감소 효과가 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인 음식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이삿짐 센터 운반은 이게 감소를 한 겁니다. 왜 감소를 했습니까? 최저임금 급속 인상 때문에 이런 일자리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또 통계청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왜 교체를 했습니까? 전임 통계청장이 바르게 통계를 발표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그래서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통계청장을 바꾼 겁니다. 거짓 통계지수를 발표하기 위해서 통계청장도 바꾸는 정부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는 숫자로 거짓말한다. 이 말은 지금 통계청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정말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려면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 하는 사람 파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재부 1차관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이 정부는 일을 망쳐야지 승진하는 정부다. 아마 공직사회에 하나 전례를 보여줬다. 내가 그래 봤습니다. 어떻게 나라 운영을 저래 하고도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문 대통령의 무능력함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시위 현장에서 문 아웃이라는 패널을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탈원전 영화 판도라를 패러디해서 관도라는 영상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민생은 도탄이고 서민은 겨울나기가 정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경제와 외교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라를 좀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경제무능 대통령을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사방이 모두 적대적입니다. 미일 중러, EU와 아세안, UN 국제사회 등 어느 한 곳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곳이 없습니다. 사면 초과라는 것을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경무대 대통령에 있어서 외교 무능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십시오. 우리 TV 콩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버티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기해년 황금 돼지띠 해는 새해에도 어려운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만은 당당하게 대처를 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합시다. 깨어있는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지킨다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로 탄핵 직전까지 가서 자진 사퇴를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거짓말은 미국 같은 사회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토론하면서 거짓말한 것을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40만 분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했다. 내가 그래 물었을 때 받은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수사부가 계좌 추적까지 해서 확정한 사실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제가 당대표 시절에 최루탄 속에서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하면서 유엔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 그래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예. 그때 열린 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보안법 폐지를 기무사령관하는 송영건 전 의원한테 총대를 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대북 송금액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적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에 치고 난 뒤에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약속하고 거짓말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탈원전 발표를 하면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온다. 탈핵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체코 가서는 한국 원전은 40년 동안 무사고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게 어느 말이 거짓말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와서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긍정적 효과를 자신 있게 설명하라.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이 만들어줄 때 소득주도 성장으로 월급 더 받게 된 사람들만 상대로 여론조사한 그것을 대통령한테 줘서 이 거짓말하게 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거짓말인 줄 알고 했는지 내가 의문스럽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시니까. 네 번째, 경제호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동차는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조선분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물이 없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게 제대로 알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은 천근같이 무거워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무척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엉터리 통계를 인용을 할까? 잘못 이야기할까? 정말로 조심조심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저보고 막말한다고 그러길래 지도자는 막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거짓말은 나라를 위태롭게 합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를 믿지 않을 때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이런 거짓말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YS 정권 초기에 YS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아주 비외교적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건 외교적인 대통령의 언사는 아니죠. 아무리 기분 나쁘고 감정이 폭발할지라도 대통령은 그런 언사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일본이 YS 정부가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일본이 도와줬으면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수습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YS가 국내용으로 국내 인기 만회 정책으로 철진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위기일 때 일본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은 한미일 동맹이 굳건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북중일 군사 균형을 맞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북중일 사회주의 동맹과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군사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전쟁 없이 70년간 평화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권은 최근에 보니까 YS처럼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한다. 나는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세계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수백 년간 북아프리카의 무어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은 무어족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무어족이 말하자면 아랍계 혼혈민족인데 이 아랍계 혼혈민족들이 백인들하고 소위 피가 섞여 있는 바람에 스페인 사람들은 가보면 일반 유럽 사람들처럼 퍼펙트하게 백인들이 아닙니다. 까무잡잡합니다. 그리고 아랍계 형태를 그대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중세에 무어족이 스페인을 수백 년간 침입을 해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찰턴 헤스턴 영화 중에 엘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스페인의 엘시드 장군하고 무어족 간의 대립을 벌였던 그런 영화입니다. 엘시드라는 장군은 스페인의 민족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지배를 받고 압박을 받았어도 지금 스페인은 모로코나 모리타니아 같은 소위 무어족이 많이 사는 그 나라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한 베트남 관계에도 서로 전쟁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전쟁하는 사이입니다. 그래도 경제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스웨덴은 노르웨이를 100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노르웨이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노벨 평화상 선정만큼은 노르웨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웃나라 관계가 과거에는 전쟁, 지배, 복종 관계였지만 지금은 미래라고 하는 국가관계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좌파 집단들이 홍준표 친일분자다.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내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일본 징용에 끌려갔다가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내가 작년 일본 방문을 했을 때 NHK 인터뷰를 하면서 나에게 위안부 문제 질문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징용 갔다 왔다. 감정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라. 또 더 이상 질문하면 좋지 않은 이야기 나간다. 내 NHK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의원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목매달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좀 문제가 달라지겠죠. 독일이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매년 진정성 있는 참여를 하고 후회를 했다면 다르죠. 그러나 한국도 민족 감정을 안 세워서 동맹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재단을 만들어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난 그거 잘못됐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 가슴 아픈 역사로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문제지 그건 돈으로 해결하려면 잘못된 것이다. 또 일본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내 한 일도 있고 최근에 또 대법원의 징용관계 그 판결을 보면서 이것도 일본에서 발끈하는데 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로 옹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판결한 대법원의 징용관계 판결은 개인이 청구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개인 소송입니다. 국가가 청구권 문제를 소송한 것은 이미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가 소멸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일본 아베 수상이 직접 나서는 것도 옹졸한 처사고 이것도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데 이번 관계토함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레이더로 일본 항공기를 조정했거나 배를 조정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유감스러운 이야기죠. 일본은 우방이지 적이 아닙니다. 북핵의 위험이 현실화된 지금 한미일 동맹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진한 민족주의로 한일 관계를 바라볼 때가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앞뒤 거두절미에 뿌리고 좌파 방송에서는 내가 일본을 두둔했다, 옹호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개념 있는 연예인이란 말이 광우병 사태 때부터 생긴 것으로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연예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을 좌파 진영에서는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뒤에 숱한 연예인들이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등장을 했죠. 또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KBS, MBC, 교통방송 이런 데도 개념 있는 연예인들이 진출을 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있죠. 근데 자기 세상 만났죠. 근데 내가 보니까 개념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별로 갖추지 못한 무개념 연예인들인데 좌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고 그렇게 떠받치니까 또 떠받침을 당한 분들은 신이 나서 본인이 엄청난 개념이 있는 사람처럼 사회를 하고 이래 하다가 언론에 된통 맞은 적도 있죠. 또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올해 봄 관객대상 코미디 쇼에서 나는 조루다. 조루를 이뤄내기 위해서 섹슈얼하지 않는 순간을 떠올리는데 가장 섹슈얼하지 않는 순간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떠올리는 상상을 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나를 희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철없고 한심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친구들한테까지 조롱을 받으면서 정치를 해야 하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개념 연예인들의 이런 작태는 앞으로 업보를 치룰 겁니다.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업보를 치룰 날이 올 겁니다.